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을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논란의 시작은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이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교수님, 좀 입장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Foreign Affairs,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외교 전문 잡지고요. 세계 외교를 다루는 분들이 정말로 꼼꼼히 정독하는 그 중요한 잡지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문정인 특보가 상당히 장문의 기사 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세계 챕터로 돼서요. 한국 전쟁의 종전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앞으로 나갈 험난한 길. 그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주한미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했던 얘기는 평화협정이 조인된다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하기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수 야당이 감축 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 이 비준에 반대하면서 보수 야당은 이제 이행을 지연시킬 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를 향해서 지향해 가는 것들이 평화협정으로 만약에 이행이 된다면 벌써 트럼프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연 주한미군의 존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이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용으로서 쓰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중국이라든가 주변국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에 맥락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고요. 저도 전체 글을 여러 번 정독을 했는데 문정인 특보가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었나. 그러나 이 사안이 자칫하면 정치적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경고까지 한 셈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사안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또 현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해명까지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이 바람직하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청와대 경고 이후에 이제 일단 본인 발언과 관련해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그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역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당연히 대두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보수 쪽에서 분명히 반대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이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맥락상은 사실은 본인도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청와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선을 긋고 나서니까 일단은 이제 수위 조절을 좀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본인 소신이 좀 확고했다면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가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본인 소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랬다면 차라리 특보직을 그냥 그만두더라도 난 소신을 지키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특보직을 계속 유지하시고 싶은 모양입니다. 예, 결국 청와대와 좀 맥락을 같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한미군 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길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는 상당한 이런 신념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방비라든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선 경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 2월에도 있었고 3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가 상당히 정통한 신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남북 간의 이런 평화 모두가 이루어지고 미국도 충분히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약속과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감축해도 되는 것 아니냐. 미국으로서는 그런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면서 동맹국의 분담을 더 지우는 것. 최소한도 줄이진 못하더라도 한국 측의 그 분담금을 더 늘린다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미국은 또 굉장히 외교안보가 복잡합니다. 국무부도 다뤄야 되고 국방부도 다루고 의회도 사실 외교안보 문제는 미국은 의회가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미국의 싱크탱크도 여기에서 다양한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전략적 수를 던지고 있다. 그리고 북미 회담에서도 상당한 그런 카드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전략적 포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에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얘기는 남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끝났지만 아직 방위비 분담 그 협상은 완료가 안 됐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철수를 검토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감축을 검토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력 숫자를 줄이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사실은 백악관 측에서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여전히 그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 지금 어제부터 흘러나온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양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통 큰 선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하고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좀 못 받고 싶겠죠.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런 정도의 얘기,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평화협정 체결 그다음에 이제 그 주한미군 주둔까지 허용하는 선에서 그런 정도로까지 양해를 해준다면 예. 우리가 철수는 몰라도 감축 정도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북한 쪽에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카드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동시에 겨냥한 그런 그 카드로 지금 이번에 백악관 측에서 의도적으로 좀 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네. 근데 한미 양국에서는 일단 이 보도가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제 국방부 쪽도 그렇고 국무부 쪽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는 일단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이 보도 뉴욕타임즈 보도는 그러니까 백악관 발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백악관의 메시지와 지금 각 정부 부처의 메시지가 늘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결이 늘 다르게 이렇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역할 분담을 좀 하는 듯한 그런 그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 한미 FTA 그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역할 분담을 하고 백악관이 좀 앞장서서 이런 그 문제를 이제 언론에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부처에서는 일단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제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는 우리 정부 측에 조금 더 양보해 달라라고 백악관 생각이 이러니 백악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양보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나오는 분석이 평화협정이 이제 체결이 된다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기를 한 이유는 사실상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과거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이 정상회담을 할 때 이미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도 용인을 하겠다, 통일 이후에도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협상의 카드이지 이미 주한미군의 존재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이 평화의 길로 가더라도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북한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미 카드의 선이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전략적으로 내놓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 카드를 내놓았을 가능성. 다시 말해서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한미군의 존재 용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북미 간에도 상당히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결국은 이후에 그렇다면 정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주일미군도 있고 주한미군도 중복되는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성격을 정말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시에 그동안 미국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순환으로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필요할 때 기동대식으로 뭐 한국으로 오거나 또는 한국에 있는 것도 여단 규모로 굉장히 축소해서 감축해서 상징적인 의미만 보일 필요도 있지 않나.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군 내에서 또 미국의 싱크탱크가 제시하고 있는 안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축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정부와 미국, 한미 간에 협의가 된다면 그리고 북한과 또 중국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적인 합의의 틀들을 만들어내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사자가 다 개입이 된다면 그런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도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완전한 교조적으로 뭐 주한미군이 전체가 지금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얘기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문정인 특보 이전 발언도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었다는 해석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나가야 할 험난한 길에 가서 그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정독을 해봤지만 그 부분이 어떤 우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제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계속적 주둔의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그런 상황이 중국과 북한,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 야당이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까지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측면을 저는 지적을 했다고 보고요. 역시 정부의 큰 입장은 혼선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좀 해프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정치권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어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 큰 돗자리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특검은 조건 없이 감찰되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비준 동의는 아직은 논의할 대상도 시기도 아닙니다.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김성태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찬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공개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번에 어찌됐건 5월 임시국회 자유한국당 지금 요청으로 해서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마침 또 이 청와대 또는 이제 여당의 현안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 하니 그걸 이제 서로 모여서 뭔가 좀 빅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측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쩌면 잘 성사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결렬로 이제 끝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에 나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청와대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결국은 특검도 그렇고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당장 지금 이제 추경안 문제가 걸려 있죠. 예.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국민투표법 개정, 그러니까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도 좀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은 어찌됐건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도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쉬운 사항이 사실은 이제 더 많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쪽에.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정당 지지율도 지금 거의 바닥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딱 지금 특검 이거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일단 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면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좀 협상을 할 수 있다. 특히 국민투표법까지도
여차하면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어찌 됐건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조금은 양보하지 않으면 조금 안 되는 상황이 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상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뭐 마지막까지 협상은 해야죠. 저런 상황 속에서도 원래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항상 그런 입장을 주장해 왔고 또 집권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협상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자세로 야당을 배려하는 것이 사실은 국회의 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지지율은 판문점 선언 이후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또 고공으로 치솟고 있고요.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뭐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자치선거, 지방선거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한 방법들, 결국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강한 수단을 썼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 앞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농성을 하다가 이제는 무기한 이제 단식 농성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거의 다 써버린 겁니다. 사실은 좀 더 막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뭐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당내 분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절박하게 이 상황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 그리고 여당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카드인데요. 저는 어쨌든 여당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도 추경 얼마나 지금 민생 어렵습니까? 지방 경제 죽어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또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좀 이런 양방향 투트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이 판문점 선언 비준과 맞교환하는 안을 민주당에서 제안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런데 또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서로 약간 좀 이제 절충을 시도하려다가 이제 무산이 됐다라고 이제 보도는 나왔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나 절대로 그렇게 특검을 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계속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대안 제시하지 않고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 아마 특검 부분도 분명히 이제 그 협상 의제에 올랐을 것이고 논의는 좀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좀 의외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바가 많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또 전적으로 수용하기가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 어제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 남북한 관계도 그렇지만 결국 이 벼랑 끝에서 해법이 늘 찾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막후에서는 상당히 지금 양당 간에 뭔가 지금 모종의 절충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검을 제가 보기엔 어떤 형태로든 수용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특검 의제와 관련해서 오늘 또 마침 또 지금 뭐 그 친박 단체 쪽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뭐 돌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경찰 쪽에서 그런 이제 약간 그 정보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난 대선 시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보수 진보 모든 단체의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활용 관련한 것을 뭐 예를 들어 특검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 드루킹 특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될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비판의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도 팽개치고 남북한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한 채 무조건 노숙 농성을 펼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보통 포토라인에 서면은 뭐 자신과 관련된 이 의혹을 해명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지금 얘기를 보면 아까 평론가님이 하셨던 여러 의제들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보통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매우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거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도나 할 그런 발언을 좀 쏟아냈고,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몇몇이 또 이렇게 뒤에 수행을 마치 하는 듯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세당당한 모습으로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안희정의 빈자리를 빠른 속도로 채워가는 김경수,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면 돌파를 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좀 발돋움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조차도 좀 읽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김경수 의원은 뭐 앞서서도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오늘은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자신감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동안 했던 의정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실은 경찰 수사 했다면 다양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민주당이 연루라든가 또는 김경수 의원의 지시라든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뭐 수사가 일단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김경수 의원의 본격적인 뭔가를 밝혀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도 당초에는 김태호 후보, 상대 후보에 비해서 뭐 쫓아온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2배 차이로 벌리고 있거든요. 도리어 지금 이 사안이 진행이 되면서 더 자신감을 갖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의 경우는 이번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본인이 받더라도 떳떳하게 이 일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역시 또 경찰 조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만약에 특검에 돌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방선거 전에 결과가 나오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기 어렵죠. 그런 점도 아마 계산에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선거 끝난 그 이후 시점에서야 뭐 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이제 보좌관도 또 다시 한번 재소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구속 영장 청구하고 뭐 기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경수 의원 부분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이제 앞으로 될 수밖에 없고 특검을 하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지방선거 뒤로 미뤄지고 질 것이 이제 분명하고, 그때 이후에 상황을 좀 다시 보자, 이런 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는 청와대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조사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구치소를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 듯 모를 듯 묘한 얘기를 남겼는데요. 누굴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뭐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주 새벽부터 이렇게. 네, 정호성 전 비서관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서 오늘 출소를 했습니다.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가요? 정호성 비서관은 안봉근이나 이재만 비서관이 사실상 좀 호가호위했다라는 평을 받는 데 비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감옥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현재 그 당시에 모셨던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상황. 본인은 나와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리고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정호성 비서관이 모셔야 될 사람은 대통령도 있었지만 결국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의 상황에 빠지게 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밖으로 나와 있지만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참담한 마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거기에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 일단 출소는 했지만
지금 뭐 수사가 다 끝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걸려 있는 게 이제 국정원 특활비 2억 이제 받아서 전달한 그런 부분이 네. 좀 남아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는 다시 또 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처벌을 한 상태에서는 검찰도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어떤 정호성 전 비서관 건은 해결을 하려고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정 전 비서관의 뭐 오늘 그 발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마음은 편했다. 예, 그런데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정농단 관련 여러 가지 수사, 재판 아직 다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